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12절에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신고. 그 밑에 한 10줄 정도 적어놓은 거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도록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일단 5번째 줄에 가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죠. 전국 어디든지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이 있죠. 자, 그걸 일단 줄을 끊어 봅니다. 자, 그래서 그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옛날 법에는 사무소 이전에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폐지돼 가지고 지금은 이 사람도 전국 어디든지 이전이 다 가능한 상황이 됐다라는 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밑에 마지막 두 줄 보면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의 이전이냐 아니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의 이전이냐 여부에 따라서 절차가 같다 다르다. 요게 이제 정리 포인트야. 정리할 때 요걸 기준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제목도 1번은 내에서 이전이고 오른쪽 페이지는 뭐 외로의 이전이 나눠놨잖아. 알겠어요? 내에서 이전이냐 외의 지역으로 이전이냐 거기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 자, 여기서 이 점을 한번 생각하고 들어가면 좀 좋아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은 등록관청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등록관청의 변동이 있게 된다. 그 점도 활용해가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 자, 일단 내에서 이전 절차부터 봅니다. 양갈로 1번에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거 줄 거 넣고 뭐다? 당연히 등록관청에 변동이 없으니까 어디다 이전 사실 신고하면 된다.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양갈로 2번에 그러면 신고할 때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어떤 서류를 첨부할 거냐?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첨부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겠습니까? 이걸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제 설명을 잘 따라가면서 이해를 해봅니다. 왜 등록증을 첨부해가 반납하느냐? 사무소 이전은 사후 신고죠. 그럼 이미 이전 신고하기 전에 사무소 확보해놨다 놨다? 해놨다 이 말이지. 소재지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다. 그러면 소재지는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다? 등록증의 기재사항이다. 그럼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케이스잖아.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은 등록증 재교부 사유라예요. 앞에서 공부했다시피. 그러니까 반납했다가 다시 받아야 된다 말다 받아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럼 동그라미 2번은 알았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문장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에 제출 서류 관과 문장 똑같잖아요. 결국 이 네 줄은 무슨 증명 서류를 내라는 소리냐면 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라는 그런 소리잖아. 그렇죠? 사무소 확보. 근데 건축물 대장은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응? 건축물 대장은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되지 싶은데요가 이거. 안 내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안 내도 됩니까? 하면 요 말을 하셔야 돼. 우리가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은 앞에서 공부한 바에 따르면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한다는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으로 갑니다. 그럼 이렇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무슨 증을 재교부한다? 등록증 재교부 그거 줄 거 넣고 밑에다가 뭐 있음이라고 적으라 그랬어요? 수수료 있음 그걸 적어 넣었죠. 근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제일 정확합니다. 그냥 수수료 있음 가지 말고 우리가 지금 사무소 이전 신고서를 제출했지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왜 수수료가 있느냐 하면은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게 돼 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거지 재교부 신청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전 신고 절차상 재교부가 뒤따르더란 말이지. 근데 그 수수료 있으면 재교부 신청에 준하는 수수료 있음. 요렇게 메모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신청에 준하는 재교부 신청에 준하는 수수료 있음이 되는 거라요. 알겠어요? 자, 근데 다만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지금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신고잖아. 이런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자, 줄 거 놨잖아요.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그거잖아.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하는 말과 재교부 하는 말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하는 말은 반납했던 등록증을 재활용한다는다? 한다. 그때는 그러면 이런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2번에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절차 봅니다. 마찬가지 이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어디다가 신고한다 돼 있어요.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이걸 기니까 앞으로는 줄여서 뭐라고 부르겠다. 이전 후 등록관청. 그걸 동그라미 치면 돼요. 관로 안에 걸. 이전 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전 후 등록관청이. 자, 요 상태에서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진행하면 또 공부가 잘 돼요. 봐봐요. 북구에서 남구로 사무소를 이전하는데 신고를 남구에다 해버리잖아요. 그럼 북구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절차가 있느냐 하면은 조금 이따 그와 관련된 절차가 나옵니다. 양가로 2번부터 봅니다. 자,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신고 경우에도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말이지. 등록증 반납하고 그다음 뭐 사무소 확보를 증명한 서류 내는 건 똑같아요. 양갈로 3번으로 갑니다. 별표. 이게 이제 등록관청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특이하게 들어오는 게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뭐 하게 돼 있다? 요청. 그럼 요청받은 종전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겠죠?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어디에? 뒷페이지 봐봐요. 양갈로 4번에 나오는 거야. 양갈로 4번, 1번, 2번, 3번 이 서류를 엮어놓고 별표해 두셔야 됩니다. 기억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무턱대고 기억하려고 하지만 제 설명을 따라 들어가 봅니다. 자, 등록대장이라고 돼 있죠. 그럼 북구에서 남구로 이전하는데 그래서 등록대장이 북구에 있겠어요? 남구에 있겠어요? 북구에 있지. 그 북구에서 기록 유지하고 있던 등록대장을 어디로 보내주라는 소리예요? 남구로 보내주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원래 북구에다 등록 신청을 했겠죠. 그럼 등록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들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그걸 이전한 뭐 남구로 보내주라라는 소리입니다. 1번과 2번은 이해하기 쉬워. 그러면 3번이 뭐다? 이해하기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줄을 꺼놓은 거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보내주라라는 거야.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주라 하는 거는 전과 기록을 보내주라라는 거잖아요. 왜 보내주느냐? 왜 보내준다? 밑에다가 메모하라 그랬습니다. 1년 이내 시리즈 그렇게 적으면 돼. 1년 이내 시리즈.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1년 이내 시리즈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제한테 수업 들은 사람은 1년 이내 시리즈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라. 알겠어요? 그 보러 갑니다. 지금. 알겠어요? 보러 갑니다. 몇 페이지로 간다? 몇 페이지로 간다? 193페이지로 가봅니다. 193페이지로 가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1번부터 8번까지 있잖아. 8번 봐봐요. 8번.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 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났습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자, 설명할 테니까 들어봐봐요.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게 업무정지감이야. 위반한 게 업무정지감인데,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전과 기록을 보니까 최근 1년 사이에 업무정지 2번 이미 받은 기록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럼 이번에 위반한 거는 업무정지감이지만은 이 규정 때문에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뒷페이지 봅니다. 194페이지에 또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11가지가 있어요. 10번을 봅니다.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적 등록 취소다라는 거지. 자, 이게 제일 복잡하죠. 칠판 봅니다. 제가 그대로 적어놓고 설명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이잖아. 3회 이상 뭐 업무 정지 또는 무슨 처분을 받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잖아. 다시 뭐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알았지? 위반을 요구했다라는 거야. 자, 설명 들어봅니다. 경우의 사례를 자꾸 따져보면 돼. 응? 자, 업무정지 2번 받았습니다. 알겠지? 과태료 1번 받았습니다. 합치면 몇 번이고? 3번이죠. 전과 기록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영업하다가 또 무슨 처분 받는다? 과태료 처분 받는 게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저질렀어. 그러면 5번에 위반한 거는 과태료감이죠?
근데 상대적 등록 취소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요런 전과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슨 위반 행위를 했다?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무슨 취소다? 상대적 등록 취소다라는 소리야. 그런데 요런 전과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알으세요. 이번에 위반한 거는 뭐다? 요걸 위반했다. 업무 정지감. 그럼 요거는 무슨 취소 사유가 되겠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가 돼요. 왜? 2회 이상 받았잖아, 업무정지. 그리고 다시 뭐다? 업무정지에 대한 행위를 한 거잖아.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그래서 관로를 봐봐요, 관로. 10번의 그 관로. 관로.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뭐 한다? 제외한다라고 돼 있잖아. 알겠습니까? 제외 동그라미 지나놓고. 왜? 절대적 등록 취소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알겠어요? 거기다. 자, 그러면 칠판 또 봅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요. 자, 봐봐. 경우의 사례가 많아. 업무정지 한 번 받은 기록이 있어. 과태료 2번 받은 기록이 있어. 합치면 얼마? 3번. 이번에 위반한 거 이거 위반했어요. 무슨 취소 사유다? 에이, 상대적 등록 취소지. 업무정지 한 밖에 없잖아. 에? 그러세요. 그러면 이번에 위반한 게 또 뭐다? 에? 과태료를 위반했어요. 무슨 사유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알겠어요. 그 다음. 이거 3번 받았어요. 이건 없어. 전과 기록이 몇 번? 3번이에요. 소함의 이상 맞죠? 5번에 위반한 게 요거 위반했어. 무슨 사유다? 상대적 등록. 이번에 위반한 게 요거 위반했어. 뭐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알겠습니까? 경우의 사례가 많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 그 다음 또 197페이지로 가봅니다. 7페이지에 가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기준에가 표가 있죠? 이게 이제 뒷페이지로 가봐요. 15번까지 나와, 15번. 저 위에 13번 봅니다. 13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무슨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나왔습니다. 무슨 정지다? 업무정지 사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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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는 거죠.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했어요. 그렇지? 합치면 몇 번이고? 2번 이상이잖아. 2회 이상이잖아. 그런데 5번에 위반한 게 뭐다? 이거다라는 게. 무슨 정지다? 업무 정지 사유가 되는 게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거 2번이다. 그렇지? 요거 2번이다. 이거 받은 거 없어요. 그렇지? 5번에 위반한 게 또 뭐다? 과태료에 해당하는 게다. 그럼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잘 봐요. 5번에 위반한 게 업무 정지감. 요걸 위반했어요. 그럼 뭐고? 절대적 등록 취소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 규정에는 요 말만 있는 거예요.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안 되고 과태료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5번에 위반한 게 뭐다?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그렇지? 전과 기록 요 2번 있잖아요. 5번에 또 위반한 게 뭐다? 과태료다. 무슨 정지다? 업무 정지 사유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경우의 사례를 가져가야 돼. 알겠어요? 이 경우의 사례를 가지고 시험 문제 만든 적도 한 번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국어를 잘 모를까 싶은 사람들 때문에 뭐 문제를 만드는 적이 있다. 이 3가지 규정을 무슨 시리즈? 1년 이내 시리즈. 그렇게 이야기할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주라 하는 거는 결국 알으세요. 1년 이내 시리즈 규정을 남구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과 기록을 알고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 소리죠. 그 다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그 관련 서류를 보내주라라는 거잖아. 요거는 왜 보내주느냐? 양갈로 6번부터 먼저 봐요.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디서 행한다? 이전 구 등록관청에 행한다. 그렇지. 그 북구에서 위반한 경우, 위반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어디서 행한다? 남구에서 행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그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야 된다, 말한다? 받아야 된다라는 소리잖아. 됐고, 양갈로 5번 봐봐요.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만다? 재교부. 마찬가지 재교부 신청에 준하는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하는 단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잖아. 왜 없다?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로 이전하는 신고기 때문에 그런 거라. 알겠어요? 반납했던 등록증에 직인은 북구청장 직인이 찍혀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무소는 어디로 가 있다? 남구로 가 있잖아. 그러면 재활용한다 뭐한다? 뭐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보충학습도 설명이 다 됐습니다. 알겠어요? 끝났어요. 알겠어요? 근데 2번을 한번 읽고 가야 되겠다. 2번, 보충학습 2번 봐봐. 이전 후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는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신고 반려 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 이전한 중개사무소가 개설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새로운 사무실을 임대차 하게 하거나 사용계약을 맺게 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말 수 있을 것이다.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소 이전하기 위해서 사무소부터 먼저 확보하잖아요. 그 확보하는 사무소가 등록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적합해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은 건물을 확보해가 사무소 이전 신고 들어가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없다.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그 소리다. 알겠습니까? 등록 기준. 그렇죠? 사무소 확보하는 건 등록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 사무소 확보라는 등록 기준은 이렇게 공부했잖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은 가설 건축물 대장을 제외하고 또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이라 할 때 그 건물이라는 것은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포함한다. 그리고 사용권 확보라는 말 뜻은 소유하든지 전세하든지 임대차든지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무슨 것만 확보하면 된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소를 확보해가 이전 신고 들어가면은 결국 등록 기준 미달이 돼가지고 상대적 등록 취소하거든. 그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은 상대적 등록 취소하거든.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그 다음 3번에 무슨 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사무소 이전, 조금 전까지 우리가 중개사무소 이전 절차를 공부 다 했는데 분사무소도 중개사무소 맞는데 뭘 따로 공부하느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걸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분사무소는 대구시 북구에 분사무소가 있고 주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데 대구시 북구에 있는 이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거야. 북구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북구에서 어디로? 남구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신고를 어디다 간다? 강남구에다 하거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그럼 결국 분사무소의 이전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든 시군구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든 절차가 같다 달라진다? 같아질 수밖에 없는 이치가 되는 거라. 그래서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 놓은 기다. 읽어봅니다. 양갈로 1번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디다 간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출할 때 신고서 제출할 때 첨부 서류는 아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등록증 대신에 무슨 증? 신고필증 첨부해가 반납하면 될 것이고 분사무소도 중개사무소니까 사무소 확보를 증명한 서류 내야 한다 낸다? 내야 되고 양갈로 2번 이렇게 신고를 받은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은 신고필증을 뭐 한다? 재교부해야 한다. 재교부 신청에 준하는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 이를 교부해도 된다 낸다? 된다. 반납했던 신고필증에 강남구청장 직인이 찍혀져 있는 거잖아. 그렇죠? 북구 안에서 분사무소를 이전하나 북구에서 남구로 이전하나 강남구청장 직인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고 양갈로 3번은 별표.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한 시군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게 왜 별표냐?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고를 어디다 가는 바람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하는 바람에 분사무소 이전 전,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한 시군청장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뭐 해줘라? 통보해줘라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충학습하는 거는 뭘 적어놨느냐 하면은 알겠어요. 읽어봅니다. 분사무소 이전에서 주의할 것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무슨 절차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서류 송부 절차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동일하다는 점이다. 왜 이렇게 서류 송부 절차가 뒤따르지 않느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변동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리고 분사무소 이전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로는 이전에 한다 뭐 한다?
자, 대구시 북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서울시 강남구로 이전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거기는 무슨 사무소가 있으므로? 주사무소가 있으므로. 알겠어요? 그런 거다. 그걸 적어 놓은 거잖아요.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요.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요. 그 공부를 자꾸 깊이 있게 따져보다 보면은 과거에 기출된 지문이 뭐다? 아이고, 이거 출제 오류 내지 이 신청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그걸 또 출제위원이 안다면은 이번 시험 같은 데는 또 내지 않을 것 같은데 출제위원이 모른다면 또 그 무턱대고 또 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공부해야 돼요. 아까 중개사무소는 전국 어디로든지 이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 가능하다. 이게 시험지에 나왔던 거거든. 이 문장이. 나왔던 거거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전국 어디로든지 이전할 수 있다. 오로 나왔던 거거든. 지금 이런 상세하게 공부하다 보면 이 신청글이 막 있어요, 이거. 자, 봐봐요. 지금 분사무소도 중개사무소가 중개사무소 아니고. 중개사무소. 분사무소라는 중개사무소 전국 어디든지 이전이 가능하나? 어디로는 이전 뭐하노?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관으로 못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당연하죠? 그 다음에 또 봐봐요. 아까 우리가 공동사무소 하는 거 공부했나 했나? 했잖아? 근데 업무 정지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로는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용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분석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지? 이런 지문이 옛날 기출문제 O로 나와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럼 제가 이 강의를 왜 해야 돼요? 옛날에 기출된 게 O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강의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강의해주고 또 이게 좀 기출된 바 있는 지문이지만은 출제 오류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고 설명까지 해주면 돼요. 설명까지 해주면 되지 뭐.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전에 만약 원래 시험 들어갔는데 요 문장이 또 나왔다 치자.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 수업을 들었으니까 뭐다? 옛날에 O로 냈는데 이건 따서 뭐다? 오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이걸 O, X 무조건 판단하지 말고 알겠어? 다른 지문을 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다른 지문을 봐도 답이 없잖아? 그럼 이게 답인 거야.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 공부를 더욱더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답이 뭐다? 답이 출제자가 출제 오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류까지 극복해서 답을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 눈에 보이는 것 같다가 설명 안 할 수도 없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설명하자니까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것 같고. 참 애매모호한 거야. 알겠지? 뭐든지 자꾸 공부를 계속 하면요. 자꾸 뭔가 잘못된 부분이 보입니다. 저도 이런 거 잘못된 부분 있잖아. 옛날에 한 5년 전에 10년 전에 강의할 때는 그런 게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어요. 알겠어요? 근데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다? 자꾸 보이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야 된다. 그 다음 됐고 111페이지 4번에 공동사무소 이전이었습니다. 아까 공동사무소 공부할 때 각각 부담하는 거 있었죠. 의무와 책임은 다 각각 부담이잖아. 그러면 공동사무소 자체를 이전하는 신고도 신고해야 되잖아. 사무소 이전이니까 그 신고는 구성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따로따로 신고해야 된다. 대표자가 일괄해서 신고하면 된다. 각각 따로따로 신고해야 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각각 따로따로 신고해야 돼. 그래서 제가 또 설명해 놨잖아. 옛날 법에는 대표자가 일괄하여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면서 오해됐다, 삭제됐다 이렇게 설명해 놨으면은 이제 삭제된 게 시험 지문에 나오면 O가 X가 X 그렇게 판단해야 되겠구나 하면 되잖아. 그렇지? 저는 책을 이렇게 써놨는데 다른 교재보면 어떻게 써놨느냐면 이 내용을 뭐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면서 삭제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주의하세요 하면서 적어놨다고. 알겠어요? 대표자가 일괄해서 이전 신고할 수 있다 하면 틀린 지문이니까 주의하세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놈은 전부 다 외우는 거야. 법이라 하는 거는 개정이 있게 되는 거고 그럼 옛날 법에는 있었던 규정이 뭐다? 어떤 사유에서 개정이 돼가 없어졌다 하면은 뭐다? 지금은 법이 아니잖아. 법이 아닌 걸 시험 지문 내면 O가 X가 X지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112페이지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 양식이 있죠? 저 밑으로 내려가 봐요. 밑으로 내려가면 신청인 제출 서류 해놨잖아?
그 밑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걔가 건축물 대장이 있나 없나? 있잖아. 그래서 아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다 했잖아. 거의 제출하지 않는다 했잖아. 그런데 옆에 보니까 수수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돼 있죠?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법조문에서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라 하는 규정이 있었다 없었다? 없지만은 서식에 보면 딱 있잖아. 그게 바로 아까 절차상 등록증 재교부가 있게 되면은 재교부 신청에 준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식이 만들어져 있는 거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113페이지 5번에 뭐 공인중개사협회 통보 아까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에 관한 사항도 통보사항이지만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한 사항도 통보사항이다 아니다? 통보사항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다 됐고 그 다음에 13절로 갑니다. 휴업 또는 무슨 신고? 폐업의 신고에 나왔는데 이것도 한 문제씩 잘 나와요. 알겠어요? 뒷페이지로 갑니다. 조금 뭐 책이 문장만 잔뜩 들어가 있어서 공부하기가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차근차근 읽어주면 됩니다. 제가 시킨 대로 표시하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은 3월을 초과하는 휴업 돼 있죠? 3월을 초과하는 휴업 관로까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자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줄 다 끊었고 번호를 1번 매겨둡니다. 번호를 1번 매겨둡니다. 1번. 그 다음에 폐업하는 거는 밑에다가 번호를 2번 매겨둡니다. 2번. 그 다음에 휴업한 중개업을 재계획하는 것도 번호를 3번 매겨둡니다. 그 다음 밑에 줄에 휴업기간 변경하고자 하는 때 가는 것도 뭐다? 줄 긋고 번호를 4번 이리 매겨둡니다. 지금 몇 가지 번호를 매겼다? 4가지 됐죠. 왜 이렇게 매기느냐 하면은 한 장을 넘겨봅니다. 116페이지에 보면은 표가 2개가 있는데 위에 표를 봐봐요. 위에 표를 보면 구분칸이 있죠. 구분칸에 우측으로 가면서 한번 봐봐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 관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자 하는 때, 폐업하고자 하는 때,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우리가 번호 1, 2, 3, 4 매겼던 거 그대로 표현했죠? 요 4가지 행위, 요 4가지 행위에 대한 뭐다? 절차를 공부해야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걸 본문의 걸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말이지. 도표는 나중에 활용하시면 되고 자 114페이지로 옵니다. 114페이지로 옵니다. 와가지고 7번째 줄에 가봐요. 등록증에 등록증을 첨부하는데 관로 안에 보면 무슨 경우에 안 한다? 무슨 경우에 안 한다?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안 한다. 그거 줄 거 넣고 옆에 미리 신고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러면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할 때는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는 1번과 2번이죠? 맞잖아? 1번과 2번에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가 뭐 하는 거다? 미리 신고하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미리 신고하는 거다. 근데 미리 신고 옆에 관로를 봐봐요. 알겠어요? 중개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재개 신고와 변경 신고의 경우는 3번과 4번이잖아. 맞죠? 그럼 3번과 4번의 신고의 경우에는 무슨 신고를 포함한다? 전자문서인 신고를 포함한다 해놨죠. 이걸 어떻게 공부하느냐? 제가 법조문을 이렇게 적어놓은 걸 분석해드리면은 1번과 2번의 즉 휴폐업 신고는 등록증 첨부해가 신고하기 때문에 전자문서인 신고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고 3번과 4번의 신고는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전자문서인 신고도 된다 그 소리야. 알겠어요? 그 다음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돼 있죠?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말은 뜻만 알면 돼요. 자,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주사무소 이외에 별도로 분사무소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잘 들어요. 분사무소만 별도로 휴폐업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별도로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밑에 한편 가는 2줄은 휴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사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자, 그나마 공부가 다 됐고, 알겠어요? 그 밑에 뭐 한 10줄 되는 거 한 읽어보고 지나가면 돼요. 그건 법조문이 아니야. 차근차근 읽으면 다 알아요. 휴업이란 폐업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등록의 효력은 무슨 되는 상태다? 유지되는 상태다. 등록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다 하는 말은 휴업 기간 중에도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2000년 7월 29일 이전에는 휴업 기간 중에 사무소에 휴업하고 있음을 표시하거나 사무소 명칭 등을 제거하도록 규정을 두었으나 관련 규정이 왜 됐다?
삭제되었기 때문에 휴업기간 중에 휴업이라는 취지의 표시나 영업 표시의 제거 등의 의무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휴업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 설명해 놓은 거잖아. 그래서 폐업 신고의 경우도 미리 신고하는 사항이며 폐업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휴업 기간 중이나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에라도 언제든지 폐업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우리가 앞에서 결격 사유 공부한 걸 떠올려 보면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중개업을 폐업하더라도 업무 정지 기간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그랬죠?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이므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앞에서 공부했는 거 활용해가 다 설명해 놓은 문장들이잖아. 알겠어요? 이런 게 응용이야, 응용. 자, 시험 지문 하나 만들어 봅니다. 휴업 신고하고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사무소 명칭 표시를 제거하여야 한다. OX, X. 왜 X다? 책에 있는 대로 삭제되고 없어진 거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잖아. 그런 말 하시기 힘들면은 뭐다? 현재 공부하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사무소 명칭 표시를 휴업 기간 중에 제거해라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답하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 답하면 돼. 알겠어요?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면은 뭐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몇 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는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법이 개정되면서 우회됐다 삭제됐기 때문에 지금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공부하면 더 좋은 건데 그렇게 공부하기 힘든 분들 현행 내가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법에는 그런 규정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 오른쪽에 알겠어요? 보충학습이 나왔는데 알겠어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은 제 설명을 들어봅니다. 알겠어요? 휴업기간 중에도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은 유지되고 있다 그랬죠 아까. 그런데 개업관 신분이 유지되고 있으면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뭐 해야 되노? 아까 무슨 취소 사유라 했노? 상대적 등록이.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 사무소를 없애뿐만 등록 기준 미달 맞아요, 맞아요? 맞지?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도 사무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 결론이야, 1번은. 알겠어요?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도 왜 사무소를 둬야 됩니까? 이리 물으면 뭐라고 답하면 돼요? 사무소를 없애버리면 등록 기준에 미달되고 등록 기준에 미달돼 버리면 상대적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업 기간 중에도 사무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줄 알면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알겠어요? 다시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하면은 알겠어요? 194페이지를 봐봐요. 그래서 이게 제재분류표가 다 완벽하게 소화되면은 이런 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다. 194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무슨 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무슨 취소 사유로 돼 있다? 상대적 등록 사유로 돼 있다.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등록 기준을 떠올려봐. 등록 기준 중에 하나가 사무소 확보할 것 아닙니까? 근데 휴업 기간 중에 사무소를 없애버리면 등록 기준 미달 맞잖아. 그러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니까 휴업 기간 중에도 뭐 사무소는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런 해석은 어려울 것 같아도 제재 분류를 다 알면은 쉽나 어렵나? 쉬워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제재 분류표 있잖아요. 그게 다 완벽히 소화되는 시점이 오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재 분류는 언제까지 다 깔끔하게 마무리 정리하면 된다? 늦어도 8월 말까지. 알겠습니까? 근데 빠르면 6월 말까지 정리를 다 하면은 7월 달에 문제풀이할 때 훨씬 자신감이 있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다? 자꾸 무슨 연습해라? 무슨 연습해라고 주문했어요, 제가. 찍기 연습해라 했잖아. 찍기 연습.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자, 그 다음 됐고, 동그라미 2번 한번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한때는 사망한 때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지체 없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2005년도 법 개정으로 오해되었다 또 삭제되고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도 무슨 신고할 필요가 없다. 폐업 신고할 의무가 없다. 그렇죠. 사망 해산은 폐업 신고 사유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라. 그러면 현행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는 거는 뭐 뿌이다? 뭐 뿌이다? 이미 폐업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중개업 그만둘랍니다. 해가지고 폐업 신고하는 케이스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옛날에는 사망이나 해산에도 폐업 신고 하도록 했었어.
근데 그런 규정이 다 오래됐다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2번 휴업기간 했습니다. 휴업기간. 휴업기간은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몇 월 초과할 때만 휴업 신고하는 거다. 3월 초과할 때만. 그럼 자, 5개월 휴업 신고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7개월 휴업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그 부득이한 사유란 요양이 어떻고 입영이 어떻고 취약이 어떻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뭐다 아픕니다, 공부합니다, 군대 갑니다, 가면 무조건 다 봐준다, 봐준다, 다 봐준다.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응? 그 다음에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미리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아까 변경도 변경 신고 대상이다 그랬죠. 그렇지. 3번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 재개 신고도 아까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미리 신고인데 이 왜 미리 신고하느냐 하면 두 번째 줄 줄 거예요. 이 경우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날 받은 등록증을 즉시 뭐 하는 거다? 반환하는 거다. 반환해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그럼 주의할 것은 3월 이하의 휴업은 휴업 신고를 안 해도 되잖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등록증 반납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3월 이하의 휴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재개 신고를 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 2개월 휴업은 휴업 신고 안 했겠죠? 그러면 2개월의 휴업을 그만두고 재개할 때도 재개 신고 한다는다? 안 해도 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럼 D페이지로 가봐요. 이때까지 공부했는 걸 위에 표로 다 정리해 놓은 거라요. 위에 표로. 도표는 활용하시면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럼 밑에 표는 뭐과 뭐를 비교해 놓은 표다? 휴업과 업무 정지 처분을 비교해 놓은 거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라고 적어 놓은 거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당장 이거부터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휴업 기간은 내 스스로 휴업이잖아. 업무 정지는 내 스스로 일을 뭐 하는 게 아니고 뭐 법을 위반해가 일정 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업무를 뭐 하는 기간이야. 성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다르다라는 소리야. 자, 그럼 봐봐요. 자, 여러분들 머리 굴려봅니다. 3월 초과 휴업이라서 5개월 휴업 신고 냈습니다. 그럼 휴업 기간이 5개월입니다. 알겠어요? 그 5개월 휴업 기간 중인데 일을 무단으로 해봤어요. 무슨 위반입니까? 휴업 기간 중에 별도로 절차도 안 밟고 일을 해버렸어. 일을 하려고 하면 재개 신고해야 되잖아요. 재개 신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는 신고 대상이잖아. 그러면 봐봐. 휴업 기간 중에 별다른 절차도 안 밟고 일을 해봤다 하면 재개 신고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지. 그럼 재개 신고 의무 위반은 얼마다? 100만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 소리면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그러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일을 하나 뭐 하나? 뭐 하잖아? 일을 해봤어요. 일을 해봤어요. 그거다 들켜봤어요. 무슨 사유고? 이렇게 말해봐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맞나? 맞지? 그건 뭐예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그 제재 분류가 다 되면 이게 다 된다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또 조금 더 까다로운 거 먹습니다. 제가 업무 정지 6개월 처분 받았습니다. 폐업 신고 내봤습니다. 폐업 신고 냈는데 업무 정지 기간은 6개월은 아직 지났다 안 지났다? 안 지났다라는. 폐업 신고 냈다 하더라도 다시 등록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왜 뭐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뭐예요?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뭐예요? 결격 사유잖아. 12가지 결격 사유 중에 하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니까 폐업 신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다시 등록 신청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알겠습니까? 결국 공부했는 내용을 다시 결격 사유다 하는 걸 판단을 뭐하고 그걸 떠올리지 못하니까 또 여기서 응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중개사 자격시험은 어쨌든 많이 기억을 하면은 장대이라. 알겠어요? 근데 그 기억할 내용이 너무 많고 그래서 무턱대고 다 기억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꾸 가급적 내용을 이해를 자꾸 많이 해가 외울 걸 많이 줄여나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하는 사람은 뭐라도 하면 된다. 암기라도 잘하면 돼.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왜 왔는지 안 왔는지 알겠어요. 아까 우리가 월별로 집계 된 사항을 등록관청이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았잖아. 자, 그럼 지금 휴업과 업무정지 비교해놨잖아. 휴업 신고에 관한 사항, 협회 통보 사항이다 아니다? 등록관청이 휴업 신고 냈잖아요. 그럼 휴업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휴업 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통보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처를 받았잖아. 누구로부터? 등록관청으로부터. 그럼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이다 아니다? 맞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봐봐.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실, 휴업신고한 사실 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에요. 그런 거 다 차이점, 공통점 비교해놨잖아. 이런 게 봐봐. 공부 다 했는 건데 따로따로 공부할 때는 어려웠다 안 어려웠다? 안 어려웠는데 그걸 또 종합해가지고 비교식으로 또 물으니까 또 뭐다?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 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됐고, 118페이지로 갑니다. 14절에 뭐 간판에 철거 이렇게 돼 있네. 이것도 간단하게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나놓고, 지체 없이. 그 지체 없이가 도대체 며칠이냐, 몇 시간이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도 근거가 없더라고. 결국 이거는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기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즉시 가져라. 아까 봐봐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재개신고를 해야 한다. 해야 되고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뭐 한다? 반환해야 한다 돼 있지. 즉시 반환이 돼. 그 즉시는 도대체 몇 시간이고? 이 근거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지체 없이라는 이 단어의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 판례도 없고 법조문도 없고. 근데 적시하는 거는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적시는 민원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3시간 이내를 말한다 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각종 법에서 적시라고 나오는 것들은 민원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몇 시간 이내를 말한다? 3시간 이내를 말한다라는 규정이 행정절차법에 있어요. 행정절차법 민원사무처에 관한 법률에 나옵니다. 민원사무처에 관한 법률. 근데 지체 없이는 민원사무처에 관한 법률에 지체 없이는 도대체 몇 시간을 말하는지 며칠을 말하는지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대법원 판례라도 나온 게 있는가 싶어가 판례 검색을 해봐도 없더라고. 결국 사회통념적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출제위원도 참 이런 걸 물었는 게 옛날에 있었잖아. 옛날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지체 없이와 관련 없는 것은 여기저기 지체 없이가 많이 나오잖아. 많이 나와가 지체 없이가 나오는 내용들 다 모아가 지문 5개를 구성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 왜 물었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그걸 안 물었어요. 그 이전 시험에는 어떤 걸 물었냐면은 공인중개사 법령을 쭉 보니까 7일 이내에 가는 게 많았다 안 많았다? 많았어. 그래서 그때 시험 문제가 공인중개사 법령상 7이라는 숫자와 관계없는 것은 이렇게 안 물었어요. 7이라는 숫자와 관계없는 것은. 그래 물었는데 2년 뒤인가 3년 뒤인가 4년 뒤인가 그 이후에 시험에 그 7이라는 숫자와 관련 없는 것을 문제와 같은 유형으로 이제 지체 없이와 관련 없는 것을 이리 물은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7이라는 숫자와 관련 없는 것은 나름대로 7이라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은 지체 없이와 관련 없는 것은 이걸 물은 것은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체 없이라는 것이 관련 법에 알겠어요? 몇 시간을 말하는지 며칠을 말하는지 근거도 찾아볼 수도 없는 거고 알겠어요? 그런 거다. 그냥 막 내는 거야. 일부 문제를 보면. 내가 여기까지만은 여러분들 그렇다고 출제위원들 뭐다 머럭할 입장이 된다 못 된다? 못 됩니다. 여러분이 났잖아. 알겠어요? 그냥 그런 게 출제된다 있다 된 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봐봐요. 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폐업 사실을 신고했다. 그 다음에 뭐 개설 등록 취소점을 받았다. 그러면 사무소는 영업한다 뭐 한다? 뭐 하니까 뭐다?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거 맞겠죠? 알겠어요? 이 규정이 없다고 쳐봐요. 이 규정이 법에 없다고 쳐봐요. 없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영업하다가 그래서 폐업 신고를 냈는데 간판 철거한다는다? 안 하잖아.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왜? 간판 철거하려고 하면 또 크레인 불러야 된다, 안 불러야 된다? 불러야 되는데.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돼가 망해가 폐업신고 냈는데 간판 철거하려고 하면 뭐다? 돈 들이가 또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득이하게 이게 몇 년 전에 신설한 거야. 워낙 사람들이 간판은 철거하고 그냥 붙여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저 중개사무소가 있네. 그래가지고 그 건물 앞에 가니까 사무소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어떤 중개업에 관한 영업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뭐다? 영업을 안 하게 됐으면 이제 간판을 오해라, 철거해라 하는 규정을 신설해 넣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교수님, 적시가 민원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입니까? 날로부터입니까? 때로부터. 그 날로부터 3시간 가면 말이 안 맞죠. 그렇죠. 때니까 3시간이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등록관청은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아까도 나왔었죠. 그렇죠. 됐고, 오른쪽 갑니다. 3번은 입법 배경을 제가 적어 놓은 거니까 시험 출제거리는 못 됩니다. 읽어봐요. 이런 걸 읽어보면은 기억이 오래 간다고. 사무소가 이전 또는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소의 소속 중개보존이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채 등록된 업소인처럼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무등록 중개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이 규정이 없었는데 신설된 배경을 적어놨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이거 읽어보니까. 그렇죠. 알겠어요. 돈 들이서라도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게야. 알겠어요. 근데 이 지체 없이도 봐봐요. 제가 중개사무소 운영하다가 오늘 폐업 신고를 냈어요. 냈는데 지체 없이면 내일이나 모레쯤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근데 건물주가 그거 놔놔라. 간판 철거가지고 놔놔라. 하는 게 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오면 그 간판 재활용할지도 모르니까 달아놔라 하는 거야. 괜히 이따 붙이다 하면 뭐다? 외벽 다 상한다. 그렇지. 그러면 이거 철거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철거 안 하는 게 맞죠, 현실적으로 가면은. 그렇잖아요. 괜히 돈 들이고 크레인 불러가 뭘 철거해. 건물주조차도 뭐다? 달아놔라 하는데. 알겠습니까? 그런데 법은 뭐다? 행정 대집행 할 수 있다 하잖아? 대집행 바로 하겠어요? 한참 있다 하겠어요? 한참 있다 하지. 그러면 지체 없이 하는 게 한참 있다도 지체 없이 들어가잖아. 맞잖아. 알겠어요? 에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다고 이걸 또 봐봐요. 7일 이내 철거해라, 10일 이내 철거해라, 30일 이내 철거해라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거든. 현실의 건물주가 뭐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재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바람직한 거잖아.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건물주의 또 자원 재활용 측면 이런 것도 고려한다면 뭐다? 대집행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는 결국 현실적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지체 없이를 갖고 장난을 치는 문제를 내고 이러면 골치 아픈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들으니까 뭐다? 제가 만든 예상 문제집 갖고 풀이하겠네. 다른 출판사 문제집 봐봐요. 보면은 그런 문제 있습니다. 지체 없이와 관련한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 있어. 그러세요. 저는 그런 거 안 만듭니다. 그러세요. 자, 그럼 됐고, 그러세요. 15절에 중개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이해도를 높이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당장 뒷페이지 보니까 글씨만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거 아이가?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어서는 암기식 공부가 아니고 이해식 공부가 진행이 돼야 돼요. 어디까지? 123페이지까지는. 그러세요. 123페이지까지 이해식 공부가 좀 돼야 돼. 다른 교재는 이게 실무편에 소개되어 있는데 저는 법령에 같이 수록해가 같이 엮어가 합니다. 자, 그래서 119페이지에 보면은 1번에 중개계약 일반이었는데 1번에 중개계약의 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뢰 계약이라 꼬부란 글씨 있죠. 영어도 알아야 됩니까?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알겠어요? 옛날에 그런 질문 많이 씁니다. 많이 씁니다. 중개사 자격 시험에 한자 나옵니까? 물어보고 또 중개사 시험에 영어 나옵니까? 이리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알겠어요? 그 한자하고 영어 나옵니다. 알겠어요? 나오는데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 한자는 뭐만 나오느냐? 가벌병정 무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 영어는 뭐가 나오느냐? 알겠어요? A, B, C, D, E만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 나오긴 나오지. 알겠어요? 난 건 안 나온다 이 말이야. 그 중개의뢰 계약이란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토지, 건물, 기타 토지 정착물한 이게 중개대상물 아닙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한 행위에 대한 중개 행위를 의뢰하고 그 목적인 중개 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를 바로 뭐라 그런다? 중개 계약이라 한다. 서울고법의 판결문에서도 이렇게 개념 정의를 딱 내려놨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판결문의 이 문장을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알겠어요? 중개 계약이란 누가 누구에게 돼 있어요?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말은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다? 중개 의뢰인과 누구다? 개업공인중개사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말 그대로 메모해 봅시다.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엇을 의뢰하고? 무엇을 의뢰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 행위에 대한 중개행위를 의뢰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길지만은 그냥 뭐다? 중개의 개념을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뭐를 의뢰하고? 중개행위를 의뢰하고 그랬어요. 의뢰하고. 그래서 그 목적인 중개 완성에 대하여 이런 말 써놨어. 그 목적인 중개 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뭐를 지급할 것을?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그런데 이 보수 지급에는 조건이 붙었다 안 붙었다? 붙었다. 무엇에 대하여 보수를? 중개 완성에 대하여. 중개 완성이 되면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안 붙였다? 붙였다. 정지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응? 정지 조건이다. 방금 해제 조건 아닙니까? 정지 조건입니다. 알겠어요? 그 정지 조건의 내용이 뭐다? 중개 완성이 된다 말이야. 그럼 조건부로 보수를 지급하겠다라고 이 사람과 이 사람에서 약속한 합의. 그게 바로 무슨 계약이다? 중개 계약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알겠어요? 여기서 조금 인식을 확실하게 고쳐놓고 갑니다. 전부 다 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뭐다 그 생각을 안 하고 막 무심결에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 실무 현장으로 가면은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중개사무소에 오잖아. 그렇죠?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장한테. 집 팔아 주이소 하는 말 맞나 맞나? 집 팔아 주이소 하는 말 맞나 맞나? 그렇게 하죠. 그렇게 다 인식하잖아. 뭐 실제 그렇게 말하든 아니든 안 가봐서 몰라도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그 틀린 말이에요. 집 팔아 주이소가 아니고 뭐 중개행위 해주세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집은 지가 팔지. 개업공인중개사가 팔아주는 거 아니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인도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대리권 수여한 것도 아니잖아요. 집은 지가 파는 거예요. 매도인이. 알겠어요? 그런데 뭘 이 사람 보고 집 팔아주이소 그래. 내가 집을 팔고자 합니다. 집을 팔고자 한데 집이 팔릴 수 있도록 뭐 도와주세요. 그 소리 아닙니까? 중개는 보조적 사실행위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도와주면 된다 안 된다? 그 도와주는 행위가 뭐예요? 중개행위잖아. 그럼 중개행위를 하기만 하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중개행위를 한다는 것과 중개행위를 완성시키는 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인식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거는 중개행위를 의뢰받았어. 그럼 중개행위 하면 돼. 하면 돼. 근데 그 중개행위가 완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논리 알지? 자,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이런 합의를 한 게 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채무 있죠. 무슨 채무? 보수지급채무. 보수지급채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조건부가 아이가? 정지조건부 지급채무죠. 알겠어요? 조건부다 이 말이지. 이 정조건 붙여가 합의했으니까.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채무는 뭐예요? 방금 그만큼 킹kin데. 중개행위를 하면 되는 거야. 중개행위를. 알겠어요? 중개행위를 하면 되지. 중개를 완성시킬 채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거래를 성사시켜줄 채무 있다 없다? 없다. 뭐만 하면 된다. 중개행위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 알죠?
그러면 봐봐요. 보수 지급 채무, 개업 공인중개사 부담하는 중개인이 채무. 그렇지. 이 채무와 이 채무 양쪽이 다 채무를 부담하죠. 쌍무계약입니까? 편무계약입니까? 편무계약이다. 중개사 채무로 볼 수 있습니까? 채무가 뭡니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정의하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채무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다? 채무예요. 이 사람이 할 일이 뭐다? 중개행이에요. 이 사람이 할 일이 뭐예요? 보수 취급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보수 취급하는 일에 뭘 붙여놨다? 조건을 붙여놓은 거지. 그래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부 채무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 사람은 뭐다? 중개인을 오래 받았잖아요. 그 중개인이 하면 돼요. 자, 이 두 채무 양쪽이 다 부담하니까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일단은 편무계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할 때 핵심적인 단어를 책에 제대로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을 뭐 했는지 지나쳐버렸는지 띠먹어버렸어. 여러분들한테 쌍무계약이 뭡니까? 이리 물으면 당사자가 다 채무를 부담하면 무슨 계약? 쌍무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50점짜리 답이에요. 100점이 아니에요. 어떻게 답을 해야 100점짜리 답이 되냐면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무를 쌍방이 뭐다? 부담하는 계약. 그렇죠? 그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긴 부담하는데 그 채무는 무슨 관계에 있어야 된다? 대가적 관계에 놓여야 된다. 이 말을 놓쳐버립니다. 대가적 관계. 이 대가적 관계에 가는 말은 요건 좀 쉬운 표현이야. 요거보다 어려운 표현으로 뭐다? 한자어로 결련관계에 갑니다. 민법 시간에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다. 그걸 조금 쉬운 말로 풀어쓴 게 뭐다? 대가적 관계에 가는 거야. 그러면 대가적 관계에 가는 말을 좀 더 뭐다? 유치하게 풀면은 한쪽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하기만 하면 상대방 채무도 이행되어야 되는 관계. 그걸 뭐다? 대가적 관계에 간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막교하는 이정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 무슨 소리 알지? 그럼 봐봐요. 이 사람이 중개행위를 할 채무를 부담하잖아? 그럼 중개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이 부담하는 채무 이행하나 안 하나? 안 하지. 왜? 중개가 완성이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중개행위를 한다는 것과 중개행위를 완성시키는 것은 구별해서 다루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중개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중개가 완성되지 않았다면은 상대방의 보수 지급 채무는 이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순수히 대가적 관계에 놓이지를 않아요. 두 채무 관계가. 그럼 대가적 관계에 놓이지 않으면 아무리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거는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의 중개행위가 결과적으로 의대가 완성이 되면 상대방의 채무도 이행이 돼야 된다? 돼야 된다. 그 말은 이 중개행위가 완성이 되면 하는 말은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이 소리잖아. 정지조건이 성취되는 그 순간 상대방의 채무도 이행이 된다? 된다. 그러면 정지조건부 쌍무계약이라고 볼 수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쌍무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중개계약은 특수한 쌍무계약이야. 어떤 점에서 특수하냐? 편무계약에 가까운 정지조건부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말이 어디에 있느냐? 요거부터 보고 오자. 122페이지에 122페이지에 방갈로 2번에 정지조건부 쌍무계약 적어놨죠? 읽어봅니다.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고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한다? 편무계약이라 한다라는 거야. 봐봐요. 그 여러분들은 쌍방이 부담하면 무조건 쌍무,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면 무조건 편묵한데 이 개념대로라면 뭐다?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 관계가 아니라면 그것도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개계약에 있어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 등을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계약 상대방을 찾아 적극적으로 계약 체결에 이르도록 할 의무를 반드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의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기 때문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는 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도 있다 없다? 없다. 더욱이 중개계약의 양당사자는 위임의 본질에 비춰볼 때 언제라도 중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의뢰는 동일 물건에 대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중복하여 중개를 할 수도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의뢰는 상대방을 위해서도 노력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중개계약은 순수한 쌍무계약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판례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부동산 중개계약은 비록 유상계약이지만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급부는 채무와 반대 채무에 대하여 강제적 이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수한 상무계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급부와 반대 급부에 대해 강제적 이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는 말은 봐봐요.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중개행이라는 급부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반대 급부를 강제적으로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중개행을 했을 뿐이지 중개를 완성시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상대방의 급부를 이행하라고 강제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강제적 이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수한 쌍무계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의 급부가 이 채무가 의뢰인의 마음에 들어 거래가 성립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노력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발생시킨과 동시에 개업공인중개사도 그 노력에 있어서 신의체에 따라 의무가 있는 점에서 볼 때는 쌍무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계약은 무슨 계약에 가까운? 편무계약에 가까운 특수한 쌍무계약이며 조건부 쌍무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문을 쓴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 대법원에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서울고법의 판결문에 근거해서 중개계약의 어떤 특징을,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특징을 우리가 분석해 본 거다. 이 정지조건부 쌍무계약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무슨 결과가 또 나타나느냐? 이날 중개계약하는 거하고 뭐하고 거래계약하고 구별해야 한다. 해야 된다. 그럼 중개완성은 언제? 중개완성은 요때가 중개완성이잖아. 그렇죠?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그렇죠? 그러면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체결했다 하더라도 보수 청구권을 행사한다 뭐한다? 뭐 하는 게야? 요때 보수 청구권이 뭐한다? 발생할 뿐이야. 발생하는데 조건부로 발생한다. 그냥 발생한다. 조건부로 발생하는 게야. 조건부로. 무슨 조건부로? 정지조건부로. 정지조건부 권리로 발생하는 거야. 발생을 했으면 중개계약 체결 시점에 권리는 존재한다는다. 발생된 권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만은 행사를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행사는 언제 가서 한다? 조건이 성취돼야. 즉 중개완성 시점. 거래 계약 체결 시에 행사한다라는 게야. 이렇게 발생 시기와 행사 시기, 보수청구권의 행사 시기잖아요. 발생 시기와 행사 시기를 구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보수 청구권이 무슨 권리라서? 정지조건부 권리라서 그런 거야. 이 정지조건부 권리가 되는 이유가 이 중개계약이 쌍무계약이긴 하지만은 무슨 쌍무계약이라서? 정지조건부 쌍무계약이라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요.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행위를 할 거다? 중개행위를 할 거다. 아직 중개 완성됐다 안 됐다? 안 되는데 권리는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발생된 보수청구권은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다. 행사는 뭐하지? 갖고 있어. 조건부로 갖고 있는 거야. 갖고 있는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내가 중개 보수를 받을 100만 원을 받을 권리 갖고 있어. 근데 아직까지 그 의뢰를 성사 못 시켰기 때문에 행사는 뭐해? 그럼 내가 보수청구권 100만 원짜리 있잖아요. 이전시킬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부 채권이죠. 정지조건부 채권이잖아요. 정지조건부 채권도 양도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양수인 있죠? 양수인. 받아간 사람도 행사한다 뭐한다? 뭐 해요? 왜? 정지조건이 성취됐다 안 됐다? 안 되게. 누가 성취시켜줘야 되나? 양도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시켜주마.
양수인이 내놔라 갈 수 있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중개를 완성 못 시키주마. 못 시키주마. 그 양수한 조건부 채권인 중개보청권 있죠? 행사한다면 뭐한다? 뭐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건부 채권은, 특히 정지조건부 채권은 양도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걸 양수해 갈 사람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약소금 생각해보라고. 약소금. 약소금, 응? 대금으로 약소금 주잖아요. 받아가고 싶나 안 받아고 싶나? 약소금. 그라도 받아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근데 가져갔는데 뭐 나 부도나쁘면 하노. 혼일 아닙니까? 그렇지. 맞죠? 그 약소금은 이제 거의 요즘 대금 결제 수단을 활용 안 하잖아요. 당대수표도 받아가면 부도나나 안 나나? 부도나죠? 근데 부도나면 그건 세고랑차거든. 무슨 소리 하세요? 당대수표는 부도내뿐만 뭐 세고랑차잖아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세고랑차요. 그런데 일반 약소금은 뭐다? 그 세고랑찰 일이 없거든. 알았어요? 그래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응 결제 수단으로 약소금 문화는 거의 사라져버렸잖아요. 없잖아. 알겠어요? 옛날에는 그거 많았잖아. 알겠어요? 그 약소금 받아가가 또 뭐하노? 깡하고. 알겠어요? 그 약소금 뒤에다가 뭐하고? 이서, 배서, 가져, 배서. 그 배수한 사람들은 다 추심 채무를 다 부담해야 되거든. 그래서 약소금은 뭐다? 색깔까지가 좋다. 너덜너덜하게 다 떨어진 게 좋다. 다 떨어진 게 좋아. 뒤에 도장 많이 찍은 사람이 도장 많이 찍히는 게 약소금이 좋은 거야. 그 도장 찍은 사람들은 다 뭐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 추심 채무 부담해야 된다. 부담해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거의 뭐 깨끗한 돈이 좋을 때도 있고 흐름흐름한 돈이 좋을 때도 있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됐고 그러세요. 120페이지 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은 양갈로 2번에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 해놨죠? 법적 성격. 1번에 무슨 중개계약? 민사중개계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있죠? 이런 거. 민사중개, 상사중개. 민사중개, 상사중개. 그렇죠? 자, 봐봐요. 그림 이걸 통해 또 봐야 된다. 거래 당사자가 거래 행위를 하는데 그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중개가 상사중개냐 뭐다? 민사중개냐 그거 따져보는 거 공부했잖아. 이 A, B 사이의 거래 계약, 이 거래 계약이 봐봐요. 상사 거래 계약이냐 민사 거래 계약이냐 그에 따라서 상사중개, 민사중개 구분한다 그랬잖아. 이 거래 계약이 상사 거래 계약이면 이 중개는 무슨 중개? 상사중개. 민사 거래 계약이면 뭐? 민사중개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부동산 중개 가는 거는 민사중개다 상사중개다? 민사중개다 이 말이지. 왜?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인이가 상인 아니잖아. 그 상사 거래 계약을 하는 거 아니잖아. 민사 거래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걸 도와주는 중개니까 무슨 중개다? 민사 중개다 했잖아요. 그럼 부동산 중개 계약은 당연히 무슨 중개 계약이다? 민사 중개 계약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왜 이건 민사 중개와 상사 중개를 구별해 본다 그랬어요? 상사 중개면 어떻고 민사 중개면 어떻고 그거 말라고 구별하느냐? 법 적용이 달라진다 그랬잖아. 법 적용이. 자, 상사 중개냐 민사 중개냐 구별할 줄 알았고 민사 중개냐 상사 중개 구별할 줄 알았고 상사 중개는 무슨 법으로 규율하고? 상법으로 규율하고 민사 중개는 무슨 법으로 규율하고? 자, 봐봐요. 부동산 중개도 무슨 중개고? 부동산 중개도 민사 중개 맞죠? 혼인 중개도 무슨 중개고? 민사 중개죠. 직업 소개도 무슨 중개고? 민사 중개죠. 특별법 하지 말고 뭐 이거 다 법으로 규율하는 거잖아. 근데 민법으로 규율하면 똑같이 규율한다는 거잖아. 똑같이 규율하면 합리적, 불합리적? 불합리적. 그래서 요거는 무슨 법, 요거는 무슨 법, 요거는 무슨 법. 따로따로 법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걸 개별법. 개별법. 부동산 중개는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으로. 혼인중개는 무슨 법? 법 이름은 몰라도 좋은데 이거 이치를 알아놔라 했잖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직업소개는 직업안정법. 이런 식으로 개별법을 만드는 방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 개별법 하는 거 이거 알겠어요? 아니, 논리적으로 잘 활용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봐봐. 그 부동산 공법 시간도 봐봐요. 공법 책 속에 법이 몇 개 있노? 아이고, 공부할 책에 법이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고 부동산 공법 책 껍데기는 공법돼 있고 그 공법은 분류명칭이라 그랬잖아. 분류. 사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 안에 첫 번째 나오는 법 이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넷째 건축법, 다섯 번째 주택법, 여섯 번째 농지법. 이 6가지 법을 시험 출제 범위로 집어넣는데 이 6가지 법은 우리가 학문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공법으로 분류하거든. 근데 부동산 공법으로 분류되는 법이 그 6가지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 150여 가지가 넘는다 그래.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6개 법만 시험 출제 범위로 집어넣어 놓은 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수도법, 수도법, 문화재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학교 보건법 이런 것들 전부 다 부동산 공법이다 아니다. 부동산 공법이야. 문화재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상수원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다 따로따로 법에 따라서 제한을 가한다 안 간다? 가한잖아. 그걸 다 두드리 뭉쳐가 개별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수도법, 문화재 보호법, 군사시설 보호법, 학교 보건법 다 개별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 개별법. 그 개별법들이 많아요. 부동산 공법 아까 150여 가지를 넘는다 했잖아. 무슨 소리 알죠? 그래서 우리가 공법의 마인드를 세울 때 이렇게 돼요. 공법에서 기본적으로 행위제한을 많이 공부하잖아. 행위제한. 무슨 행위제한과 무슨 행위제한? 일반적 행위제한과 개별적 행위제한 간다. 자, 그러면 봐봐요. 저걸 이 용어가 시험 지문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야.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쓰는 용어지. 알겠지?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서 저 용어를 쓰는 거야. 자, 봅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의 용도 지역이, 알겠어요? 용도 지역이. 자, 예를 들어서 녹지 지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 칩시다. 알겠습니까? 녹지 지역. 그럼 녹지 지역 내에 따른 행위 제한이 있나 없나? 있죠? 상업지역도 아니고 주거지역도 아니고 공업지역도 아니고 녹지 지역이라는 그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띄보니까 내 땅이 녹지 지역 맞자. 녹지 지역 맞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야. 개발 제한 구역도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녹지 지역이면서 무슨 구역? 개발 제한 구역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녹지 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받거든. 그런 걸 무슨 행위 제한? 일반적 행위 제한이라고 한다면 그 땅이 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했잖아.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받아요. 그건 무슨 행위 제한? 개별적 행위 제한. 그럼 그 땅은 녹지 지역이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그 땅은 일반적 행위 제한과 개별적 행위 제한을 함께 받고 있는 땅이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봐요. 일반적 행위 제한만 있고 개별적 행위 제한이 별로 없는 땅은 좋은 기다 안 좋은 기다? 좋은 거다. 좋은 땅이다. 알겠습니까? 비싼 땅이다. 그런데 개별적 행위 제한이 많으면 그건 좋은 땅이다 안 좋은 땅이다? 별로 안 좋은 땅이다. 행위 제한이 많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거기다가 그 봐봐요. 녹지 지역이면서 제가 개발 제한구역 지정됐다 그랬지? 근데 그걸 또 토지 연계 확인서 딱 보면은 개발 제한구역 딱 글자 밑에다가 농지법 제8조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하면서 적어놨습니다. 그럼 개발 제한구역도 맞고 녹지 지역도 맞는데 농지다라는 소리야. 그럼 또 개별적 행위 제한으로서 무슨 법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행위 제한을 또 받게 된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개별적 행위 제한이 많이 적용을 받게 되면 그게 사실상 이 규제가 많다라는 거거든. 규제가 많아지면 결국 거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다. 그러니까 저런 거는 시험 지문에는 저런 글자가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공법을 공부 쭉 했는 거 몇 가지 지식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제 행위 제한이라는 단어 또 대충 알잖아.
알잖아. 일반적, 개별적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던 지식하고 끼 맞춰 보니까 맞아 떨어진다, 맞아 떨어진다,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 그렇지. 그 이해하는데 필요한 도구 개념으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이런 걸 학문상 용어라 그래. 알겠습니까? 당장 공용 제한 하는 말 들어봤나, 들어봤나? 계획 제한 하는 말 들어봤나, 들어봤나? 들어봤죠. 그게 바로 학문상 개념이에요. 법조문에 그런 글자 안 나와. 그렇지. 왜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걸 지정해가지고 행위 제한을 가하느냐? 그건 뭐다? 공용 제한의 한 방법으로 계획에 의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이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요. 자, 그다음 이제 법 적용됐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은 무슨 중개계약이다? 민사중개계약이다. 그러죠. 자, 방가로 2번 별표합니다. 위임 유사의 무슨 계약이다? 무명계약이다라는 거죠. 그 무명계약하는 말은 민법에서 나중에 들어보면 되고 위임 유사하는 거는 민법에서 위임계약도 나오는데 그건 시험 출제 범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본다는 거지. 알겠어요? 이렇게 본다는 거지. 요놈의 중개계약이 민법에 나오는 무슨 계약과 유사하다? 위임계약과 유사하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위임인이고 또 수임인이거든. 수임인. 그러면 중개계약과 위임계약이 유사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이 누구의 신분과 유사하다? 수임인과 유사하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행위를 할 때 누구처럼 하면 된다? 수임인처럼 하면 된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수임인처럼 한다는 게 뭐냐? 알겠어요? 자, 방가로 2번에 어디로 가느냐? 밑에서 5번째 줄에 봐봐요. 줄 거놨잖아.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와 신의성실로서 매도 등 처분하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 동일인지 여부를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 가능이 나오죠? 이게 잘 들어요. 이게 누구의 의무다? 수임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버려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처럼 수임인처럼 이런 말을 써. 수임인처럼 무슨 주의를 하면 다 하면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면 된다. 왜 그러노? 가마 중개계약은 민법상 무슨 계약과 유사하다고 본다. 위임계약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 알겠어요? 교수님, 수임인하고 복대인하고 개념이 같습니까? 복대리인이 아니고 알겠어요? 다릅니다. 자, 우리가 갑자기 복대리가 와 티 나오노? 그냥 대리가 티 나오면 되지. 복대리까지 들어갈 게 뭐 있어요? 그냥 대리 가면 되지.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 질문을 하니까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네. 자, 보면 대리라 하는 것은 수권 행위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권한에 뭐다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리의 뭐다 기본적 법률 관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리의 기본적 법률 관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수권 행위를 하는 법률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야. 권한을 위임해주는 뭐다 법률 관계가 존재해야 대리권이 행사 가능하다.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설명합시다.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대리권을 수여할 때 누구누구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때 무슨 계약을 통해서 대리권을 수여한다? 제가 집을 팔고자 해요. 제가 친한 친구한테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집을 팔고자 하는데 내가 바쁘니까 친구 니 좀 시간 많지? 니한테 뭐다 정권을 위임해 줄게. 대리권을 수여해 줄게. 수권 행위를 할게. 네가 나의 대리인으로서 집을 팔아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친구하고 내 사이에 계약이 있었나 없었나? 법률 관계가 있었나 없었나? 있었지. 그 법률 관계는 위임 계약을 통해서 뭐 대리권을 수여할 수도 있고 고용 계약을 통해서 뭐다 대리권을 수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도급 계약을 통해서 뭐다 대리권을 수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의 기본적 법률 관계하는 게 뭐다 위임 계약일 수도 있고 무슨 계약일 수도 있고 고용 계약일 수도 있고 뭐 도급 계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법률 관계를 통해서 수권 행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그럼 지금 봐봐요. 수임인이 대리인입니까? 이리 묻는 거 아이가? 복대리인 복자 띠쁘고 대리인입니까? 묻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알겠어요? 이 위임계약을 통해서 뭐를 수여했다면 대리권을 수여했다면 이 수임인은 뭐가 되는 거다? 대리인이 되는 거지.
무슨 소리였죠? 그런데 대리권을 수여할 때 꼭 위임계약을 안 해도 되잖아. 무슨 계약을 통해서도? 고용계약을 통해. 자, 고용계약 봐봐. 고용계약을 통해 고용하는 거는 뭐다? 사용자와 뭐다? 피용자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봐봐. 고용계약을 통해서 대리권을 수여했다면 누가 대리인이 되는 거다? 피용자가 대리인이 되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수임인 이꼬르 대리인 가는 말은 적절치 않은 거라.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체로 위임계약을 통해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뭐다? 수임인이 곧 누구처럼 보인다? 대리인처럼 보이는 거지. 알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누가? 피용자가. 직원이 대리인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럼 우리 공인중개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자의 지위에 놓인다 하잖아. 알겠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렇다고 대리인입니까? 아니죠.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걸 무슨 행위를 의뢰받았어요? 중개를 해주시오라고 의뢰받았지. 의뢰인부터 대리권 수여받은 적 있어요? 없잖아. 그게 대리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행위와 대리행위는 같은 행위다, 다른 행위다? 다른 행위다, 구별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매도인이 집 팔아 주이소 하는 말이 틀린 거야. 내가 집을 팔락하는데 팔 수 있도록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중개해주세요. 이렇게 의뢰하는 거지. 집을 팔아주세요라고 만약에 의사표시를 한다면 그건 뭐다? 대리권을 수여하겠다는 의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대리권 수여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알겠어요? 중개해주세요라고 의뢰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 먹으라 이 말이야. 뭐 집을 팔아주세요 하지 말고 뭐 내가 팔 수 있도록 뭐 해주세요? 중개해주세요. 알선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빨리 마인드를 바꿔야 돼. 알겠습니까? 그 마인드가 아주 굳어져 있어가지고 잘 못 바꾸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그럼. 자, 그러면 됐고, 시간상 오늘은 알았어요. 120페이지까지 해놔놓고 알았어요. 뒤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근데 하여튼 4월 하여튼 달 중에 불편하시더라도 뭐다? 불편하시더라도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알았어요. 제가 정해가 공지하면 뭐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보강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야 실거래가 신고까지 5번 4월 말까지 끝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개사 시험 공부 시작했으면은 주말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뭐 보강 하면서 몇 장 붙여놨잖아. 여러분들 다른 학원 가면은 뭐다? 더 많이 붙이나요. 알겠어요? 그 오히려 우리는 뭐다? 왜 보강 안 해줍니까? 더 자꾸 요구하시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야 된다. 자, 마칩시다.